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포처광입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북한군에 맞서가지고 대량의 무기들을 도입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무기 시장이었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무기를 판매하려고 앞다투어서 한국으로 달려왔는데요. 도입이 성사된 무기도 있지만 실패하거나 혹은 도입될 뻔한 무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가지만 추려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551 셰리든 경전차입니다. 미군은 2차 대전기에 최초로 공수전차를 도입했는데 M22 로커스트라는 물건이었죠. 근데 이게 성능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미군은 공수전차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1950년대 들어서 M56 스콜피온 같은 쪼매난 방어 능력도 없는 대전차 자주포로 연명하기에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공수부대 기갑화도 진행 중이었고요. 그래서 공수부대에 줄 경전차를 다시 개발해가지고 1967년에 보급이 시작된 게 바로 M551 셰리든 경전차였습니다. 일단 152mm 유탄포를 장비한 물건이라 가지고 화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물론 단포심 저하포라 가지고 구경에 비해서 관통력이 굉장히 구렸는데요. 관통력이 구리다는 문제는 당시 최신의 최첨단 무기체계였던 시레일러 건런처가 인기가 되면서 해결이 되었죠. 건런처는 포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쏘는 시스템입니다. 시레일러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당시 사거리 3km로 웬만한 전차 주포들의 사거리보다 약간 더 길었고 관통력은 케미컬 에너지 기준 600mm 정도라 가지고 1, 2세대 전차들은 전면에서도 격파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수가 가능하게 만들려면 당연히 가벼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균질압연 장갑이 아니라 알루미늄 합금 장갑을 갖다가 채택을 했는데요. 이게 화재에 너무나도 취약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어력도 간신히 소총탄이나 막아줄 정도였고요. 기대하던 시레일러 건런처 역시 초기형인 경우는 신뢰성이 너무나도 막장이어가지고 중간에 다 철거를 했을 정도예요. 그나마 1970년대에 다시 신뢰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개량을 해가지고 일선에 배치를 시켰는데 이마저도 시레일러 건런처가 건런처 치고는 굉장히 느린 편이어가지고 최대 사거리까지 유도를 해주는데 무려 10초나 걸렸다는 게 문제였죠. 10초 동안 조준선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이에 반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죠. 동시기에 나온 소련제 코브라 건런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마하 1을 넘는 초음속이었고 사거리도 시레일러보다는 훨씬 긴데 시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의 속도가 암속이었고 또 사거리까지 애매하니까 큰 문제였죠. 이는 코브라 대전차 미사일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결국 미군은 1970년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미 대다수의 셰리든 전차를 갖다가 2성급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이 전차들을 재고 땡처리하려고 한국에게 날아갔죠. 1981년 한국군의 전력 누수를 방지하고자 미군의 전시 예비 물자들을 한국군에게 헐값에 판매하는 그런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때 셰리든도 지금 가치로 대당 1억 원 정도를 받고 재고탄 전부와 함께 약 1천여 대를 한국군한테 넘겨주려고 했죠. 근데 한국군도 베트남전에 파병 가가지고 이 전차의 악평을 귀에 닦지 않도록 미군들한테 듣지 않았겠어요? 특히나 한국군이 마주한 전장은 걸런처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교전거리가 짧았죠. 결국 땅크 덕후 전두환은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셰리든의 도입은 불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F-20 전투기입니다. 2등 동맹국들한테 뿌리려고 만든 똥파이브를 갖다가 막 개조한 궁극의 똥파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궁극의 똥파이브는 당시 최신의 터보팬 엔진이었던 F-404 엔진을 갖다가 단발로 장착하고 있었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스페로우 미사일까지 운영할 수가 있어가지고 가성비 하나만큼은 진짜 쩔어주는 물건이었어요. 참고로 F-404 엔진은 지금 FA50에서 쓰고 있는 주력 엔진이고 이 F-20 전투기가 달고 있는 APG-67이라는 물건은 FA50 전투기가 해외에 판매될 때 옵션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레이더이기도 해요. 따라서 1980년대 버전 FA50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당시에는 최신형 전투기였던 F-16조차도 ADF형 같은 특별한 바리에이션이 아니면 중거리 공대공 능력이 없어가지고 경량급 전투기가 중거리 공대공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게다가 값싼 유지비와 대당 가격을 자랑했죠. 당연히 똥파이브를 집착에 가깝게 도입해온 한국이 이 F-20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F-20과 비슷하다는 물건은 본격적인 전투기로 쓰기에는 작전 방향과 폭장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군 내부에서도 이거 가지고 되게 반대를 심하게 했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마침 수원 비행장에서 고개 비행을 하던 F-20이 전두환 대통령 앞에서 추락하면서 이 F-20 도입 사업은 취소가 되어버렸죠. 결국 다행히도 한국군은 F-16 블록 32형을 도입하게 되면서 F-16 운영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실은 똥5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거 도입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한국이 21세기에도 똥5 계열기만 300대를 굴릴 뻔했습니다 진짜. 세 번째 A10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을 겪어보고 나서 느낀 사실은 무지막지한 폭장량을 가졌는데 좀 느린 속도로 날 수 있는 그런 전선 통제기 겸 공격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A10이죠. 분당 4,000발의 연사력을 가진 30mm 게틀링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게틀링건에서는 열화 우라늄 관통탄을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적전차의 뚜껑을 아주 쌈박하게 따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동체와 좌우 주위기에 설치된 11개의 하드포인트에 다양한 매버릭 미사일 같은 공대지 미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폭탄 이런 것들을 우르르 달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에 느린 속도로 날아다니다 보니까 적의 대공포화로부터 맞아도 어느 정도 날아다닐 수 있게끔 하려고 장갑판을 갖다가 설치했고 생존성도 굉장히 좋게끔 설계가 되었어요. 요즘에는 이게 탱크 킬러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나왔던 당시 1975년에는 나오자마자 부식이 되어버린 애물단지 취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한국은 A10을 도입하기 위한 첫 번째 기회를 잡았습니다. 1977년 한국은 미국의 F-16A형 도입을 타전했지만 당시 미국은 박정희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던 카터 행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었죠. 카터 행정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 문제와 핵개발 문제를 거론하면서 F-16A형이 아니라 다운그레이드형인 F-16-79라는 버전을 제시했습니다. F-16에 팬텀기가 쓰고 있는 J-79 엔진을 갖다가 장착한 다운그레이드 버전인데요. 당연히 성능이 고자가 돼버리지. 그래서 공격기나 먼저 도입하자고 A7D형이나 A10을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고성능 항전 장비를 가지고 있었던 A7D형은 미국이 대놓고 제동을 걸었고 저성능인 A10이나 사가라고 한국한테 이야기했죠. 한국 측은 그러면은 30mm 열화우라늄탄이라도 팔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메모차게 거절했죠. 결국 차일피일 사업이 미뤄지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재규어 성님한테 대국적인 정치를 당해버리면서 사업이 뒤집어져 버리고야 말았죠. 두 번째는 80년대 말에 미군이 A10을 다 갖다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갖다 버리는 김에 한국군한테 주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에서는 내부 발언권이 엄청나게 세던 육군이 이 A10의 도입을 엄청 반겼거든요. 심지어 이때는 미국이 저항상 열화 우라늄탄까지 주려고 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 1980년대 중반부터 열화 우라늄탄을 도입하려고 꾸준히 시도를 해오고 있었고 미국도 여기에 굳이 말리진 않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곧이어서 걸프 전쟁이 터졌고 A10이 이라크군을 상대로 엄청난 전과를 올리자 A10의 퇴역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한국은 군침만 흘릴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는 무려 21세기인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좀 있으면 한국군의 팬텀기, 똥파이브 이런 게 전부 다 퇴역할 예정이어가지고 한국군의 미래 전술기 숫자가 300대 정도로 쪼그라들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근데 막대한 돈을 추가로 들여가지고 새 전투기를 살 돈은 아깝고 그러니까 미국에 남는 F-16C가 있으면은 좀 임대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미국도 그때 F-22의 대량 생산이 물 건너가 버리고 F-35가 나오려면 조금 기다려야 됐던 그 간극이었거든요. 하필이면은. 그래서 미국도 F-15랑 F-16 자기네들이 쓸 기체가 부족했던 관계로 F-16 대신에 귀여운 A-10을 주겠다고 제안했죠. 물론 여기에는 제발 중고 기체들 구걸하고 다니지 말고 F-35나 많이 사가지고 쓰라는 무언의 압박도 담겨져 있었고요. 그러나 당시 한국군이 원하던 기종은 제대로 된 초기 활동이나 혹은 유격이라도 띄워줄 그런 전투기들이었으므로 당연히 이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네 번째는 토네이도 ECR입니다. 토네이도 ECR은 저공 침투 전폭기인 토네이도를 갖다가 독일이 전자전기 버전으로 개량 개발해가지고 배치한 물건인데요. 공격형 ECM 장비랑 대레이더 미사일을 장비해가지고 적의 방공망 제압을 할 수가 있었죠. 거기다가 정찰포드로 적진을 정찰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자전 정찰 장비로 적의 방공망의 위치를 따가지고 대레이더 미사일로 역광강을 시켜버리는 것도 가능했고요. 참고로 전자전기라는 물건은 웬만큼 친한 나라 아니면은 잘 판매를 하지도 않는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가들은 도입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자체 개발로 선회한 거고요. 가격도 비쌌고 특수한 지원기 세력이다 보니까 소량 도입을 해야 돼서 유지 보수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한국 공군도 199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그때 경제가 막 성장할 때였으니까 욕심을 내가지고 전자전기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의 최신 전자전기였던 토네이도 ECR의 도입을 타전해봤죠. 토네이도 ECR은 개조 개발된 것 치고는 생산량이 불과 53대밖에 안 돼가지고 당연히 기체값이 엄청 비쌀 수밖에 없는 물건이었으니까요. 한국군은 가격표 보고 떡실신해버렸고 다른 전자전기를 알아보다가 IMF로 그만. 다섯 번째는 킬로급 잠수함입니다. 1990년 경제가 휘청이고 있던 소련은 당시 북방 외교를 진행하고 있던 한국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친구가 되었죠. 물론 이게 공짜는 아니었어요.
당시 한국은 노태우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북방 외교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외교적인 성과, 업적이 필요한 상태였고 소련은 돈이 없던 상태라 가지고 달러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둘은 친구가 되는 대신에 한국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련에 30억 달러를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소련이 망해버렸고 신생 러시아가 들어섰죠. 러시아는 돈 없는 거지 국가였고 한국에게 빌려간 대출금은 연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채권 추심하려고 강목 들고 한국인들이 모스크바로 쫓아갔죠. 이때부터 빌려간 돈의 절반을 무기로 상환하는 불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러시아제 무기를 갖다가 반강제로 사와서 써야 됐다 보니까 여기에 해군도 할당량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해군에서는 러시아에서 뭘 도입해오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킬로급을 받습니다. 킬로급은 프로젝트 636이라고 부르는 러시아 해군의 주력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체급은 2,500톤으로 그때 당시 굴리고 있던 장보고급에 비해서 2배 이상의 크기였죠. 정숙성도 굉장히 뛰어났고 대한미사일은 물론이거니와 대지타격용 순항미사일도 운영이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킬로급을 도입해오는 636 사업을 시작했고 곧바로 해군 실사단이 잠수함 도크가 있는 나호tka 항으로 출발했죠. 그러나 해군 실사단이 나호tka에 도착하자 이들이 마주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킬로급 잠수함들은 모두 시뻘겋게 녹이 슬어 있었고 따개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것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도크와 관련 기자재들도 이미 시뻘겋게 공산주의로 물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당시 러시아 해군이 돈이 없다 보니까 최소한 핵 억지력에 필요한 핵잠수함들과 전략잠수함들을 제외하면 기존 재래식 전력들은 모두 운영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최소한의 관리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투함들이 시뻘겋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실상을 알게 된 해군은 킬로급을 도입할 수 없다고 극렬하게 반발해야 됐고 결국 636 사업은 뒤집어져 버렸죠. 이게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 킬로급을 도입해오면은 나중에 도입할 손원일급의 도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에서 도입을 안 했던 건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일런트 이글입니다. 4세대 전투기인 F-15는 21세기 들어서 신형 4.5세대기들이나 5세대기들한테 개념적으로나 일부 성능적으로나 뒤처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미 F-15의 제작사인 보잉사가 한국 시장에서마저도 간신히 라파를 꺾었을 정도로 굉장히 고전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보잉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갖다가 마개조해가지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조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F-15SE 사일런트 이글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F-15E에 컨포멀 연료 탱크를 갖다가 떼버리고 거기다가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이 운영 가능한 내부무 장창을 갖다가 장비를 냈어요. 그리고 센서들의 일정 부분 통합과 매립화도 진행이 되었고 수직 미익도 레이더 전파를 난반사할 수 있게끔 각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스텔스던 같은 경우에는 전면 ICS 기준으로 F117 정도는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3차 FX 사업에 도전장을 들이밀었죠. 보잉사는 여기에 당시 유력 후보이던 F-35 40대 값에 사일런트 이글은 60대를 준다고 꼬드겨가지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은 F-35 대신에 사일런트 이글을 도입할 뻔했는데요. 군과 정치권 전부가 이딴 반쪽짜리 스텔스기로 뭘 하냐면서 반발이 극심했죠. 또 가장 중요했던 게 당시 청와대의 비선실세로서 흑막으로 작용하고 있던 최순실 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전투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의 지시로 사업이 뒤집혔고 다시 전면 재검토해본 결과 F-35가 채택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애시당초에 전면 ICS만 작으면은 5세대기 스텔스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F-35랑 사일런트 이글이랑은 그 기능적인 차이 측면에서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일런트 이글이 뭔 짓을 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차이예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 맞는다는 말이 있듯이 국정농단 일 삼던 흑막이 나라를 구한 이상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째는 M47 드래곤입니다. 미군은 소련군의 러시를 저지하려고 가운데쪽 대전차 미사일로 토호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했는데요. 토호 미사일은 도수 운반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미사일이라 가지고 차량이나 장갑차, 공격 헬기에서 운영이 되어야 됐었죠. 그래서 보병들이 쉽게 휴대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지형에 사격이 가능하도록 경대전차 미사일이 필요했는데요. 그 결과적으로 만든 게 바로 M47 드래곤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대전차 미사일이 니값을 못해요. 사거리는 고작 1km에 굉장히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생존성이 매우 떨어졌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출시되는 경대전차 미사일들은 다 이런 정도의 성능이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군의 경대전차 미사일들은 엎드려 쏘거나 아니면은 발사기와 조종 유닛을 이격시켜가지고 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생존성이 굉장히 높았던 반면에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쏴야 된다는 게 큰 문제였죠. 이러면 얼마나 맞춰가지고 넘어뜨리기 쉬워.
게다가 작은 크기 때문에 케미컬 에너지 기준 관통력 400mm라는 굉장히 애매한 성능도 문제였죠. 결국 미군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갈아타 버리자 얼씨구나 하고 나서 이 드래곤은 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재고탄이랑 발사기들을 전부 다 한국군한테 재고땡 처리하려고 했죠. 그러나 당시 한국군은 드래곤이 90mm 무반동총이랑 견주었을 때 유도가 가능하다 뿐이지 사실 90mm 무반동총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죠. 90mm 무반동총 같은 경우에는 유도는 안 되는데요. 대신에 탄도가 굉장히 곧고 탄속이 빠르고 정확도가 좋아가지고 쏘고 튀기에는 안성맞춤이었거든. 게다가 1995년에 불곰 사업으로 인해서 이 드래곤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생존성이 뛰어난 메티스M 미사일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드래곤 미사일은 도입하지 않는 걸로 결정되었죠. 여덟 번째는 수인드입니다. 수리온 기반의 공격 헬기로 한때 모든 민력들을 설레게 만들었던 그 헬기입니다. 텐덤식 좌석을 가진 공격 헬기로 개발을 했는데 그 뒤에는 병력 수송용 캐빈도 있는 공격 헬기로 개발이 되었고요. 이게 딱 구조나 생긴 게 러시아제 하인드랑 똑같이 생겼다 보니까 수인드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겁니다. 육군의 원래 계획은 아파치를 하이급으로 올리고 수인드를 미들급으로 올리자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문제는 딱 수리온을 까보니까 19,000파운드짜리로 나왔어. 그러면은 2만 파운드인 아파치랑 영역이 겹치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A라는 무기랑 B라는 무기가 체급이 겹치면은 A라는 무기와 B라는 무기의 컨셉이나 추구하는 설계 방향이나 역할이 달라도 B가 A를 대체하는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회에서는 너네 아파치랑 수인드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하겠지. 그러면은 누가 수인드를 선택하겠어요? 다 아파치 사지. 결국에는 수인드는 취소됐고 LAH를 갖다가 대량으로 찍어내서 빈자리를 채우기로 했죠. 아홉 번째, C-17 글로브 마스터입니다. 미국은 C-130 수송기를 쓰면서 생각보다 느리고 중장비를 수송하기에는 좁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C-141을 계속 쓰기에는 낡았고 또 이착륙거리가 길어가지고 전술 수송기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했어요. 그래서 개발한 게 C-17 글로브 마스터입니다. 전략 수송기급의 수송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략 수송기로도 쓸 수가 있었고 또 단거리 이착륙 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전술 공수도 무리 없이 가능했어요. 지금 현재도 미군의 주력 수송기로 쓰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한국군이 이거를 도입할 뻔했단 말이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이라크군을 제압하고 이라크를 정복했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이라크의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사라지자 모든 형태의 분쟁들이 다 터져나온 거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이라크 신정부의 실책이 더해져가지고 미군은 빠르게 민심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맹국들한테 파병해줄 것을 요청했어요. 이 중에서는 한국도 있었습니다. 당시 꿈과 희망의 밀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비위도 좀 맞춰줄 겸 한국도 실전 데이터를 좀 쌓을 겸 국내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투병력 파병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 자이툰 부대라는 이름으로 한 개 사단이 이라크로 보내졌죠. 근데 자이툰 부대를 해외 파병 보내보고 느껴본 점은 C-130으로 장거리 파병을 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었어요. 일단 C-130에는 중장비를 싣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항속거리도 문제였고 순항 속도도 답답하게 느렸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여단급 공수작전을 원하고 있던 상태라 가지고 의욕차게 C-17 4대를 도입하는 새로운 수송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책정된 예산이 고작 4,300억 원밖에 안 됐어요. C-17 한 대 사면은 끝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C-130, J-30이라는 C-130 수송기의 동체 연장형을 4대 도입하는 것으로 마감시켜야 됐었죠. 10번째 E-767 조기경보 관제기입니다. 공군은 80년대부터 조기경보기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저렴한 편인 E-2C형을 사오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 E-2C형 조기경보기를 운영해본 경험을 귀띔해줬습니다. 쓰지 마라. 암튼 쓰지 마라. 당시 E-2C형의 UHF 대형 레이더는 평지나 바다가 아닌 산악지역이나 계곡 같은 곳에서는 뭐가 적기이고 뭐가 지형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찐빠 같은 능력치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베타계곡의 공중전에서 53대 0이라는 전설적인 스코어를 올리면서 승전했지만 정작 이때 당시 동원된 E-2C형 조기경보기들은 계곡 지형이랑 표적을 구분조차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 역할도 못했습니다. 그냥 안 그래도 시리아 공군 자체가 능지 이슈가 좀 있는데 이스라엘군이 새로 도입된 전투기들의 특성에 걸맞는 전술을 잘 사용해가지고 이런 전과를 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공군은 제대로 된 대형 조기경보관제기인 E3를 사고 싶어 해가지고 E3 발악기가 되었죠. 근데 E3는 당시에 서방 선진국들 아니면은 돈 많은 중동의 산유국이나 쓰는 그런 무기였어요. 그러나 1990년대가 되고 한국도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EX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E3를 사오려고 했죠.
근데 E3의 기반 기종이던 보잉 707 자체가 단종돼 버렸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E3를 사올 수가 없으니까 E3의 레이더 시스템에 갖다가 대형 민항기인 보잉 767기에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E767로 도입해오기로 했습니다. 당시 한국도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물건은 E767밖에 없었으므로 E767을 사오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E3의 2배 값이었어요. 한국이 E3를 사오려고 준비한 예산을 이미 아득히 초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입해오냐 마냐 가지고 또 갑론을박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IAF를 맞이했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도 반응 좋으면 2편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